네, 북한 관련 이슈를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정리해드리는 북한 엑스파일 순서입니다.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하자 국제사회는 UN 안보리 결의안 18745 그리고 북미 간 229 합의 위반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 300km에 묶여있는 미사일 사거리를 1000km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미사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윤상호 동아일보 군사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쨌든 장거리 로켓을 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에 집착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해서 체제 유지를 위한 경제 지원을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북한의 그 장거리 미사일 기술력을 세계에 입증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그 나라들에게 자신의 기술력을 더 앞세워서 미사일 세일즈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다가 어쨌든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 모든 종류의 미사일 발사 기술을 높여서 실제로 남한을 위협하고 또 유사시에는 미국을 위협할 그런 기술력을 개발하자는 의도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기술력을 갖췄다는 것을 세계에 입증하게 되면 그만큼 북한 미사일의 가치와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남북 미사일 전쟁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한 달 앞둔 3월 16일 북한은 올해 태양절을 전후해 광명성 3호라는 이름의 인공위성을 한반도 남쪽으로 쏘아 올릴 예정이라는 엄청난 발표를 합니다. 2009년 4월에 이어 3년 만에 또다시 인공위성 발사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은하 3호라는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한다는 게 북한의 속셈입니다.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려 핵탄두를 장착한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북한은 1993년 사거리 1000km가 넘는 노동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이후 2009년에는 장거리 로켓 실사거리를 3200km까지 늘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능력 증강에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21일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아일보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 간의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는 게 맞다는 이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미사일 전쟁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26일과 27일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참가국 대부분이 이 대통령의 요구를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정상도 북한은 로켓 발사 대신 민생부터 챙기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군은 3월 26일 천안함 46용사 2주기를 맞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강화했습니다. 북한도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참관한 가운데 육해공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남한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강화했습니다. 3월 말 현재 북한은 3단으로 구성된 로켓 추진체를 눕혀놓고 조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로켓의 1단계 추진체가 변산반도 서쪽 140km 공해상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로켓이 백령도 상공을 날아오르고 방향을 잃은 추진체가 우리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미일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추적해 필요한 경우 요격한다는 강경 방침을 정했습니다. 4월 태양절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첨예한 남북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기자.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시작한 것이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까? 네, 북한은 1960년대 옛 소련으로부터 기술을 도입을 해서 미사일 발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스커드, 또 노동, 무수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포동 2호에 이르기까지 사거리를 점차 늘려왔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광명선 3호라고 하지만 그 대포동 2호급 장거리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6,700km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면 알래스카는 물론이고 더 늘어날 경우에 미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네. 장거리 로켓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알래스카나 괌이나 사이판 이런 그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무기를 보여지는데
미사일 중에도 우리 한반도에 그러니까 남한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들이 있죠. 네, 앞서 말씀드린 스커드 미사일이 대표적인데요.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600여 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이 스커드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에 집중적으로 발사해서 대량의 인명피해와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스커드 미사일이 위험한 것은 화학 탄두를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군은 스커드 미사일의 60%의 화학 탄두가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이런 화학 탄두가 동시다발적으로 날아든다면 많은 인명 피해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위협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어떻게 대비를 해왔나요?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으면 그 발사 지점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방침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인데요. 현재 우리 해군 이지스함에 탑재된 SM-2 미사일이나 지상에 배치된 팩3 미사일은 탄도탄 요격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전력이 없는 셈이죠.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SM-3나 팩3 같은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서 요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 체제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재미있는 점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북한이 대남 군사적 도발을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 대비책을 더 강구하는 그런 에스컬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에 정부는 계속 미뤄왔던 핵확산 방지 구상 PSI에 동참을 했고요. 또 2010년 천안함 이후에는 해군 초계함의 대잠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또 같은 해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는 서해 5도에 각종 그 감시 전력과 타격 전력을 대폭 증강을 했습니다. 방금 신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이후에 정부는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지금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지금 우리가 300km에 묶여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어떻게든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론을 좀 많이 인식한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한미 회담을 했을 때는 또 약간 그 미묘한 그 의견 차이가 있었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관련 기자회견을 했을 때 조금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은 실무적 협의가 진행되고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고 또 동맹의 어떤 영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약간 온도차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그런 그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에서는 일단 실무적으로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애둘러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제 다시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양국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한국이 원하는 만큼의 사거리를 미국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최남단인 제주도에서 미사일을 쏴도 북한의 최북단인 그 무수단리 기지라든지. 무수단리 기지까지 그 가격할 수 있도록 한 1000km는 사거리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런 그 1000km 사거리를 내주는데 좀 주저하는 그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미국은 비록 동맹국이라고 할지라도 대량 살상 무기나 또 대량 살상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미국의 비확산 정책 기조와도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요. 따라서 또 그 한국이 비록 원하더라도 쉽게 그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장하는 걸 쉽게 허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중국의 변수도 중요한데요.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런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을 한국에게 준다면 북한이 강력 반발할 것이다. 따라서 미중 관계도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국제정치적 요인도 많이 가만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쏜 미사일이 물론 북한으로 가기도 하지만 중국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주면 중국이 반발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통일 이후를 생각하면요.
지금 이제 중국이 글로벌 G2로서 팽창하고 있고 미국은 어쨌든 해양 세력을 결집해서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반도 통일 이후에 대중국의 팽창 억지라는 전략적인 가치로 본다면 지금 빨리 이럴 기회가 왔을 때 남한의 사거리를 연장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이론적으로는 한국의 사거리를 연장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측면도 가능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도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제정치적 차원에 봤을 때 상당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뭐 1000km 이상 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 유사시에 그 국가가 소형 핵탄두를 개발한다고 하면 그 함의는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이 그런 강력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1000km 이상 쏜다는 것은 핵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뭐 미국이 우려하는 바를 또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쨌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사거리를 늘리고 또 남한이 거기에 대비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군비 경쟁인데요. 전 세계가 지금 군비 축소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한반도만 군비 경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쨌든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끊임없이 핵무기와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그게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대비 전력을 갖춰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희소 게임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임없는 그 군비 경쟁의 어떤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되는 셈인데 가장 손쉽고 또 중요한 해결책은 북한이 어쨌든 그 비대칭 전력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그 군축 또 군비 경쟁을 그만둘 수 있는 절차 태도를 보이는 것이겠죠. 또 이를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북한에서 먼저 그런 의사를 진정성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약간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 그 정부나 군내에는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그 스타워즈를 통해서 그 계속 그 러시아가 그 소련이죠. 소련이 그 군비를 쓰도록 만들었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러니까 소련이 따라가다가 이제 무너진 건데 지금 우리가 군사비를 많이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면 북한도 따라와야 되고 그래서 북한이 재정난에 못 이겨서 제풀에 주저앉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북한이 왜 지금 핵과 미사일 개발에 그렇게 몰두할 것인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남한과 북한 사이의 재래식 군비 경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한국의 무기는 이미 북한의 무기보다 질적으로 굉장히 우세합니다. 따라서 이런 군비 경쟁을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서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면 더 이상 남북한 간의 전력 비교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그 남북한의 군비 경쟁과 통제에 딜레마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핵국가가 되고자 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야 되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계속 추진하는 그런 정책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면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과거 여러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 기자도 아시다시피 햇볕 정책 또 지금 현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표방하고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은 계속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결합한 그런 어떤 비대칭 전력이 사용할 수가 없다. 또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그 한미 군 당국의 어떤 그런 연합 전력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철저한 방지 장치가 선결 과제라고 봅니다. 북한이 그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그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서 앞서 말씀드린 군비 축소라든지 군비 통제라든지 그런 절차에 돌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방법도 써봐도 잘 되지 않고 이런 방법을 써봐도 되지 않고 그런 지금 딜레마의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았고 이제 새롭게 등장할 차기 정부가 보다 좀 스마트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윤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